기업 사회공헌과 CSR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업 사회공헌의 그 분야도 살펴봤고, 규모도 살펴봤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기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분야와 유형을 살펴보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제한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의 그 사회공헌의 활동 분야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규모를 분석하면서 기업 사회공헌의 활동에 대해 이제 쓰인 비용을 분석하면서 이제 그 영역을 분류한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유사하죠. 그 기업 사회공헌의 활동 분야는 그때 그 비용을 분석한 것처럼 주로 이제 6개 분야, 뭐 요즘에 이제 채용까지 추가해서 이제 부문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6개 분야와 임직원 자원봉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개 분야는 이제 먼저 취약계층 지원이죠. 주로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그 사회적인 약자, 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뭐 등 해서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분야의 영역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체육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진작하거나 문화예술의 그 관람의 기회,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비교적 그 적은 그런 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이제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죠.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기업들이 운영하는 갤러리들이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갤러리 운영에 관련된 것도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공연을 후원한다든가, 또 공연에 그 관람객으로 어떤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들을 초청한다거나, 뭐 이런 그 활동들, 또 이제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그 적성이나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영재들, 그러니까 뭐 음악의 악기를 뭐 그 대여해 준다던가 음악 활동이나 뭐 미술 활동을 하는데 그런 어떤 교육비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기업이 하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특별히 이제 메세나라고 해서 그 한국 메세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만 또 이제 그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그 메세나 활동을 격려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도 있습니다.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마추어 체육 부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체육인을 양성하거나 체육 인재를 양성하거나 또 체육과 관련된 스포츠 진작을 위한 어떤 활동, 스포츠 관람에 대한 거, 그리고 아마추어 부문에 대한 어떤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 뭐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뭐 육상 같은 경우도 아마추어 스포츠에 해당이 되고요. 또 배드민턴,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흔히 이제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마추어 스포츠의 분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스키라든가 겨울 체육 이런 부분들 대부분이 이제 아마추어 체육 분야에 들어가고요. 또 이제 장애인 체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그 신체적인 그 재활이나 또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제 장애인 스포츠 산업이나 스포츠를 우리가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지원 분야도 체육 부문의 기업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를 취약계층, 장애인이니까 대상이 장애인이니까 취약계층 지원으로 보느냐, 장애인 스포츠니까 체육으로 보느냐 이런 거에 구분에 있어서는 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체육 분야, 스포츠 분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학교, 학술 부문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학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재단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장학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그 지속하기 어려운 대상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줘서 이제 학업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장학재단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장학금을 지원하는 어떤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가장학금이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업이 지원하는 장학금도 이제 뭐 일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국가장학금을 포함해서 그런 장학금의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지원한다든가 뭐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청의 소관으로서 이제 그 시설을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위생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사회공헌 분야에서 교육이나 학교, 학술 부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의료 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의료에 관련된 것, 또 건강, 보건에 관련된 거를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그 기업이 운영하는 병원들 있죠. 그런 병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어떤 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은 의료법인의 설립에 대한 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을 한 병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삼성서울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로 되어 있고요. 아산병원은 아산재단의 사회복지법인의 그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으로 설립을 했느냐,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했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기업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 이제 의료보건 분야에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을 하는 거 다 이제 의료보건에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지원입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하는 분야 중에 이제 국제적인 거,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뭐 주로 이제 국내의 NGO, 국제 개발 협력을 하는 NGO들과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런 제3세계 저개발 국가인 경우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해외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보전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표현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 보전과 관련된 분야의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관심과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측정에 관련된 거라든가 미세먼지 방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황사가 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날아오지 못하도록 중국의 그 내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 사회공헌 활동 분야가 있고요. 이런 6개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6개 분야는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자금이나 시설이나 뭐 이런 능력들을 활용한 그런 그 사회공헌이라 하면 자원봉사는 임직원들 그 자원 중에 이제 임직원들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6개 분야에 공통적으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도표예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6개 분야에 따라서 이제 지출 실적인데요. 2005년부터 2018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죠. 2005년도에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37.2%였습니다. 그리고 줄었다가 2008년에 늘었다가 2009년에는 50%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제 늘었죠.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교육이나 체육이나 환경, 뭐 재난재해 이런 일들이 비교적 덜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지원을 50%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 학교 학술 부문을 보면 2005년도엔 3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 초반, 10% 후반을 지나다가 최근에는 10%, 14.7%까지 이렇게 그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교육과 학술에 대한 뭐 관심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사회적인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기업의 참여에 대한 어떤 욕구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 예술 및 체육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뭐 10%에서 한 자리 숫자에서 이제 10% 초반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2016, 2017년도를 보시면 20.5%, 21.6%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뭐 내용을 그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2018년도에 그 평창 올림픽을 위한 그 준비 지원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그 비중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료보건에 대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0.4%까지 그 비율은 많이 그 낮아졌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존에 했었던 비용의 절대액은 보존이 되지만 그 총 금액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회공헌에 대한 분야를 이제 그 국제 MPO 분류하는 기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 MPO, 그러니까 국제적인 비영리 기구를 분류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와 레크레이션 분야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회공헌에서는 문화, 예술, 체육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MPO와 관련된 그
체육 분야는, 체육은 MPO의 분류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 연구라고 이제 국제 MPO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육, 학교, 학술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MPO에서 건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는 의료와 보건, 또 사회 서비스라고 분류를 하는 거는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이나 응급 및 재난 구호, 그리고 환경은 환경보전. 또 국제 MPO에서는 개발과 주택이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 사회공헌으로는 따로 분류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뭐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으로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한다던가 뭐 이런 그 활동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법이나 지지, 정치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기업 사회공헌 분류에서는 이제 이런 세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요. 임직원 자원봉사단 중에 전문봉사단으로서 법률 서비스를 하는 법률 전문봉사단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활동으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자선조직과 자원봉사 활성화인데 우리는 이제 전경련의 그 활동 분야로는 이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원봉사는 전체적인 어떤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타로 합산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PO 국제 MPO 분류 중에 이제 국제적 행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제 구호 활동, 해외 지원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국제 MPO에서는 종교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 활동이 사회공헌 활동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직업 단체, 노동조합에 대한 이제 분류가 이제 국제 MPO 분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사회공헌 분야로 보지 않고 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제 해당이 돼서 이런 항목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유형인데요. 이게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먼저 이제 직접적인 기부가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하는데 직접적으로 기부, 그러니까 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연말에 보면 어떤 기업이 얼마를 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또 재난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불 뭐 재해 복구 기금으로 기부를 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긴급 지원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기부를 했다.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재원, 돈으로 직접 기부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재난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협회라고 이제 우리 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기부를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적십자사라든가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 그 사회복지 단체들,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뭐 기아대책,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부를 하는 그 형태들의 기부처를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기업이 돈으로 혹은 물품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물품 기부로 직접적인 기부를 하는 유형입니다. 물품 기부 같은 경우는 물품 가액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판매 금액이 아니라 공급 가액이죠. 그걸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기부금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부,
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형태의 사회공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름을 걸고 직접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한 사회와 관련된 사회 변화나 발전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위주로 또 외국 기업에서 이제 그 요즘에는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전문 팀을 가지고 있죠. 그 뭐 사회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직접 수행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NGO나 NPO 전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고요. 또 지자체나 뭐 공조직하고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공조직도 요즘에는 이제 사회공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수자원공사, 뭐 전기공사, 뭐 이런 공사들, 공조직들도 실제로는 어떤 사회공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그 부분들을 많이 공감을 해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이제 테마를 가지고 연합해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각각의 그 기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능력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 개발을 해가지고 그 플랫폼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뭐 기업 안에 이제 재단이 있습니다. 기업재단이라 그러죠. 뭐 무슨 뭐 복지재단, 무슨 뭐 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기업들이 어, 재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돈을 이제 기본 자산으로 출연해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 재단들이 이제 그 사회공헌 형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의료에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 사회복지법인 아산재단이나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그 수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재단들이 다 기업이 출연한 그 기금을 가지고 목적 사업, 의료 사업이라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장학재단들도 많이 있고요. 또 뭐 복지재단도 있고, 또 공익재단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 이름이 붙은 재단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NPO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CRM이라고 하는데요. 비영리 조직하고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직접 운영하고 이제 추진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업의 그 전문 영역이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기관, 비영리 조직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그 추진할 수 있습니다. 뭐 환경이다. 그럼 환경과 관련된 NPO, NGO하고 연결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치매 노인이다. 그러면 치매 노인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단체를 연결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에서 여기 CRM이라고 이제 그 해놨는데요. Cause Related Marketing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그
경영 활동을 하면서 사회공헌을 같이 추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한 물품에 이 물품의 수익의 1%는 뭐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그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CRM입니다.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요. 수익 사업을 하는 어떤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업을 수행하지만 공익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한다는 뜻이죠.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고요. 최근에는 뭐 기업이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기관들도 무슨 착한 가게를 명명한다던가 착한 기업을 명명한다든가 뭐 착한 그 가정을 명명한다든가 해가지고 기부나 이런 그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뭐 비영리 기관이 그걸 수행한다 그러면 비영리 기관의 공익 연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 사회공헌 유형의 5번째는 임직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그 능력이나 어떤 시간, 이런 그 어떤 그 특징, 기술,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필립 코틀러라는 그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비영리 조직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또 비영리 조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은 학자인데요. 이 필립 코틀러가 그 정리를 한 기업이 사회에 참여하는 유형을 6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공익 캠페인이 기업이 사회에 참여하는 유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뭐 우리가 이제 그 캠페인 광고나 어떤 캠페인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익적으로 행하는데 어떤 기업이 스폰서가 되거나 그 기업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안전에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데 그 자동차 회사가 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익과 연계해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공익 연계 마케팅,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 그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자로 하여금 그 같이 사회 참여,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 또그 기업은 그거의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어, 공익에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그 사회 참여 유형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번째는 사회 마케팅입니다. 기업이 하는 이제 그 사회 참여 유형 중에 사회 마케팅, 사회에 어쨌든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해야 하는 시민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회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기업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사회 문제가 되는 이슈를 일단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회 캠페인을 한다거나 어쨌든 그 의식 개혁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쭉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얘기를 나눴던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 있고요. 또 5번째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인데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들이 기업이 사회 참여를 하는 유형이다.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은 어,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나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책임 경영의 프랙티스가 필요하다. 이런 그 사회 참여 유형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그 세 단계가 모두 경영 프로세스 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법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공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걸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됐던 기관의 기업 사회공헌을 통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어떤 제안자가 됐던 먼저 기업체를 우선 고려했을 때는요. 기업체를 결정하고 난 후에 그 기업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기업체의 역사, 또 경영 방침, 또 사회공헌에 대한 CEO의 인식, 또 사회공헌의 추진 실적 등을 조사해서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요청을 할 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A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그 A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했을 때는요. 사회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꼭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한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인지를 먼저 고려한 후에 기업을 모색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적절한 기업을 찾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경영 방침, 또 업의 개념, CEO의 관심, 또 사회공헌의 추진 사례 등이 어떤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지만 기업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특정 기업에 적합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인식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첫째 시간부터 쭉 유념해 왔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접근을 한다 그러면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기업을 만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사항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영 방침하고 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경영 방침이나 그 업의 특성을 벗어나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업의 특성, 뭐 예를 들어 자동차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뭐 CJ다. 그러면 식료품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던가 또 삼성 같은 경우 뭐 인재 양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거나 하나는 메세나에 문화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이 많으니 메세나에 대한 것들을 한다거나 뭐 삼성생명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 관련된 어떤 그 건강하게 그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만큼 노인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기업적인 가치하고 사회적인 가치의 조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기업을 우선으로 하느냐,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느냐인데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기업은 이제 그 기업적 가치를 많이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사회공헌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도 또 기업이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보듯이 기업적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의 두 축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NGO와의 공동사업을 고려해라 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그 기업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을 하는 NGO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에 대한 그 어떤 공동 사업을 기업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기업도 신뢰를 얻고 또 NGO도 신뢰가 있는 그런 NGO와의 협업 그리고 그 NGO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에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임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임직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라고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업 전체의 관심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 기업 임직원이 참여를 스스로 함으로써 그 사후에 프로그램의 평가라든가 프로그램의 그런 성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지속성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직원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임직원들 자체가 그 프로그램의 어떤 하나의 한 명 한 명의 주체자가 돼서 본인들이 그거를 체험하는 어떤 기회도 되고요. 사회 현상을 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기업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그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안 사업을 기획하거나 개발할 때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을 두어서 기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은 이익을 기반한다 그랬었죠. 이익 추구를 기반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이익이라는 거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원의 이익을 받느냐, 2원의 이익을 받느냐 이런 정확성과 기업 내에서의 경영활동이라는 거는 수치로 표현이 되고 수치로 그 성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제안서를 만들 때 예산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는 현실적인 항목으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 근거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몇 명이
몇 회를 해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항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가를 산출할 때 총액을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다 보면 비현실적인 어떤 단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 단팥빵을 이제 그 간식으로 주려고 하는데 단팥빵이 하나에 1,000원이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뭐 150원씩밖에 안 돌아간다 해서 150원이라는 단가를 썼을 때는 비현실적인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150원으로는 단팥빵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제과점하고 협의를 해서 제과점에서 뭐 물품 기부를 받았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충당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서 상에서 봤을 때 예산서는 제3자가 봐도 현실적인 항목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왕복 교통비, 버스 대절비가 그 보통 뭐 50만 원 정도가 이제 시중에 그 시가인데 예산이 많으니까 이걸 150만 원으로 책정한다. 그러면 이제 허위 예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서는 분명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그런 항목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계산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사회공헌에 투자하려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기업이 뭐 100만 원 정도를 쓰려고 그러는데 예산서는 500만 원짜리를 예산서를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기업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비중을 고려해서 또 예산 규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낭비적인 어떤 비용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그 예산서에 예산이 남아서 어떤 항목을 넣었다. 또 불필요한 어떤 물품을 샀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기업의 마인드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은 피하시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는 한번 이제 그 반드시 점검을 하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약해서 편성된 예산이면 그거를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특히 부각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팥빵을 1,000원짜리를 우리는 150원에 기부를 받아서 했다. 그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절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그 부각을 시켜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그 이익이라는 산출물을 가지고 많이 이제 평가를 한다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사회공헌 활동도 성과를 보고 효과를 보고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서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효과,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적인 효과를 먼저 기술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그 다음에 수혜자나 조직이나 사회의 변화 내용을 각각 이제 부각을 시키죠. 근데 기업에 대한 효과, 기업의 어떤 그 제안하는 그런 개발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는 가능하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상적인 거,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런 변화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업 능력이 올라갔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지, 지금 현재는 뭐 3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평가하는 평가 지표들이 있죠. 그런 평가 지표에 의해서 몇 퍼센트를 향상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학업 성적을 몇 퍼센트를 향상시키겠다. 뭐 행복도를, 만족도를 어떻게 얼만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수치로 표현된 그 성과나 효과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제 그 기업은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 효과와 효율을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면 같이 기술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 증대, 기업 이미지 제고, 종업원들의 변화 등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사업을 통한 클라이언트, 수혜자의 변화도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했었지만, 기업은 그럼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 내지는 그 사례들을 들어서 그 제안서나 개발의 그 기획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일을 하시는 또 이런 어떤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소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생활에서 수치화시키는 훈련,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지금 현재 1인데 그 다음에 2로 단계를 올리겠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업은 수치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민감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되거나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쭉 살펴봤고요. 또, 직접 그 기관에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자라고 했을 때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 또 개발을 할 때는 특히 어떤 부분에 유념해야 하는지 등의 포인트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업사회공헌 유형이나 분류 뭐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제안서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어쨌든 제안을 할 경우에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가미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기관에서 만약에 종사를 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하면은 자원봉사 관리자적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입장.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한번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